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그 하승란 작가님의 곰팡이 꽃이라는 영화 소설을 이제 각색해서 영화화한 그 작품이고, 영재를 보면 플라워 오브 몰드라고 해서 그대로 이제 그 명칭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절판이 돼가지고 그 소설을 읽지는 못했는데 얼추 줄거리를 보니까 원래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약간 뒤바뀌어서 이렇게 설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계략적으로 좀 어떻게 이 소설을 영화화하고 좀 어떤 변주를 통해서 좀 이렇게 영화화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 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너를 줍다를 연출한 수혜정입니다. 예. 인사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를 줍다에서 한지수 역을 맡은 김재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사실 사진 찍기 좋게 이제 용이하게 한 건데 붙은 게 좀 괜찮으신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네. 서로의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야 돼가지고. 네. 그 곰팡이 꽃이라는 소설을 되게 오래전에 읽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너무 좋은 소설로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욕창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후반 작업할 때쯤 전주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즈음에 이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 나누는데 이제 뭐 썸 탄다 요즘에.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도 썸 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아니래요. 또 딴 사람을. 그래서 아니 너 왜 연애를 안 하고 썸만 타냐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맴돌고 만나지 않고 그리고 맨날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에서 만나기 전에 그 사람 정보를 다 이렇게 뒤져보고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곰팡이 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곰팡이 꽃도 이제 타인에 버려진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두 이야기를 같이 섞으면 그 현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했고 소설을 다시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설은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고전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뚫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해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제 연락해가지고 그 소설을 장편화 하게 됐습니다. 뭐 아무래도 너를 줍다가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다시 이제 그 책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까지도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오롯이 관객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한 번 더 좀 관람을 해 주십사. 그리고 옆집 여자라는 그 단편 소설집 안에 곰팡이 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곰팡이 꽃이라고 하는 거는 독립문학상에서 이렇게 상 받아서 그 책 자체는 절판됐는데 옆집 여자라고 하는 단편 모음집의 소설집의 안에는 곰팡이 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옆집 여자도 재밌습니다. 혹시 욕창을 보신 분 계신가요? 감독님? 세 분? 네 분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욕창을 너무 좋아했고 저희가 극장 사정상 그때 개봉은 못했었는데 이렇게 너를 줍다를 개봉하고 이제 모시게 돼서 너무 좀 영광스러운 상황인데 사실 그 작품을 봐도 되게 좀 저는 감독님의 작품과 감독님을 보면 약간 예스럽다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욕창도 보면은 어쨌든 되게 대단히 어떤 가족들을 다루면서 이제 뭔가 현대로 갈수록 좀 이렇게 조금씩 균열되는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불화들 뭐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좀 저는 신기했던 건 그 작품에서도 이제 딸로 나오는 캐릭터가 이제 손녀라고 해야겠죠. 그 캐릭터가 핸드폰을 계속 하거나 일종의 현대 문물들. 예컨대 이 작품에서도 저는 감독님의 생각하면 잘 어울리나 싶기도 한데 뭐 센스처럼 뭐 존맛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이건 감독님의 결이 맞으면서도 이런 거를 뭔가 추구하는 것인가. 뭐 예컨대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 중 하나인 빅데이터 같은 요소도 저는 감독님께서 그게 약간 그 영화를 봤을 때 톤과는 조금 다른 어떤 느낌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나 뭐 작품들의 그런 거를 좀 녹여내는 거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다. 그래서 좀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좀 새로운 어떤 문물이나 정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님의 감각이 어떤지와 또 배우님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연출을 하거나 디렉팅을 할 때
약간 좀 뭐 그런 어떤 옛날 분들 라떼의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말하자면 약간 좀 그런 좀 무거운 부분도 저는 왠지 좀 감독님이 갖고 있었을 것 같다는 좀 추측이 들어가지고. 그 추측 되게 엇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그런 감독님 얘기 듣고 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배우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관심이 많고요. 예, 그리고 저는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저랑 많이 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학교를 또 되게 늦게 다녀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시대 제 세대 정서보다 조금 다른 다양한 세대들하고 되게 그냥 잘 어울리고, 또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하고도 제가 되게 막대하면서 잘 놀거든요. 예. 그런 것들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람한테 관심 많으니까 그런 현상 같은 거를 되게 주의 깊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대사들은 사실 이제 한번 쓰고 또 이제 배우분들하고 또 같이 읽으면서 조금 그 배우분들 캐릭터에 맞는 언어로 또 좀 바꾸기도 하고, 뭐 킹받네 뭐 이런 것도 사실 쓰고도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짜끔짜끔 이렇게 좀 점점 붙이는 것 같아요, 배우한테. 현장에서 작업할 때 더 이 영화에 애착이 가고 더 재미있다라고 느꼈던 포인트가, 감독님이 저희들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물어봐 주시고 반영도 많이 해주셔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소속감도 많이 들게끔 해주셨고, 또 배우뿐만 아니라 정말 스텝 한 분 한 분에게까지 그들의 의견도 다 소중하게 들어주시고 소통하는 모습이 이분은 약간 나이를 초월한 그냥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성공! 네, 정말 너무 네. 감사했어요. 근데 진짜 배우분들한테 이렇게 스태프분들이나 사실 영화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수정하고 그런 거 되게 즐거워하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분들이 자기 의견이 수용되면 더 아이디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더 자유롭게 막 얘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처음에 소녀 만나는 장면에서도 정보처럼 이렇게 소녀 보지 않고 정보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재경 배우님 아이디어였었고, 그래서 그 얘기 그렇게 돼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렇네, 그래서 좋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소통했던 것 같아요. 제 편협한 시선의 어떤 질문 배우님께서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질문이 약간 지금 막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김재경 배우님 입장에서 간이역 다음에 선택한 작품이고, 두 번째 영화에서 사실 좀 더 이제 나의 어떤 좀 뭐 연기력이 됐건 배우로서의 어떤 임팩트가 됐건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분명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너를 줍다를 아마 처음에 제안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은 뭐 오디션을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뭐 시나리오를 봤을 때 어떤 느낌과 더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게 좀 있는지. 굉장히 그동안 보여드리지 않았던 캐릭터에 대한 갈증이 심각한 상태에 정말 때마침 감독님께서 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읽었는데 너무 평소에 나에게는 들어오지 않는 결의 캐릭터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원했던 거다 라고 해서 너무 하고 싶었고, 일단 욕창을 봐서 너무 이 감독님이랑 진짜 해야겠다,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해져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웠습니다. 그렇죠. 잘 드러나지 않았던 또 배우님의 이명까지 잘 주어서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다라는 부분인 것 같고, 자꾸 욕창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재 엠포털에서 저렴한 가격에 다운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세요, 진짜. 영화 사실 좀 더 너를 줍다가 좀 더 평탄한 어떤 느낌으로 좀 잔잔하게 간다면 그 작품은 엄청난 힘도 있는 장면도 있고, 뭐 어떤 엔딩의 그 약간 아사무사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꼭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그 재경 배우님께서 나레이션으로 계속 하게 되는데 대사 하나,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맥락들을 함의하는 어떤 그 중점적인 대사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사랑은 더 이상 수치인을 찾을 수 없다. 뭐 느닷없이 버려진 사랑은 분리수거가 되지 못한 채 불시에 되돌아온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제 쳐줄 때마다 영화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전개상에 살짝 길을 잃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잘 메워준다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욕창에서도 저는 욕창은 겉에서 보면 잘 모른다. 속이 얼마나 깊은지는 김야가 더 문제다. 라는 어떤 맥락의 얘기들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좀 어떠실까요? 감독님은 그런 대사를 쓸 때 좀 그런 어떤 좀 인상적인 문구의 아이디어를 좀 어떻게 얻고 좀 구현을 하는지가 좀 궁금하고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배우님 입장에서도 나레이션 하고 하실 때도 이런 거 되게 공감되기도 하고 좋다라고 느낀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한번 해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배우님부터. 뭔가 저한테 오래 남았던 문장 중 하나는 그의 쓰레기는 품위가 있다인데 쓰레기와 품이라는 두 단어를 한 문장에 어떻게 사용할 생각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감독님이 쓴 산문이나 그런 글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게끔 됐어요. 네. 어떻게 쓰셨어요? 산문이나 시 이런 거 시. 전혀 못 써요. 그냥 저는 대사밖에 잘 못 쓰고요. 예. 근데 뭐 나레이션 아까 이제 그의 쓰레기는 품위가 있다는 이제 저 공동 작가님이 쓰신 대사고요. 그분이 워낙 이제 글을 꼭꼭 눌러가지고 잘 쓰시고 그리고 뭐 버려진 사랑은 느닷없이 불시에 되돌아오는데 이제 그런 나레이션은 제가 많이 썼는데요. 이 작품이 이제 워낙 문학성이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나레이션을 좀 신중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막 나를 세우려고 막 그런 책들 막 사랑의 단상 뭐 이런 것도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도 찾아보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한껏 그런 걸 감성 충만하게. 감성을 충만하게 하면서 편집된 거 보면서 마지막에 그런 나레이션을 최종의 편집 끝나고 나서 써서 후시에 이제 나레이션 녹음했는데요. 잘 쓰여진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 자화자찬이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영화를 진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시면 좀 의미를 하시기를 좀 얘기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이렇게 소화하고 싶은데요. 한 관객분께서는 실제로 물고기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욕창에서도 한 번 나와요. 김도영 배우님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그 물고기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재경 배우님께서도 안시롱핀이 됐던 어떤 그 물멍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평소에 취미가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준비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한데 그런 물고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좀 이번 작품을 통해서 뭐 느꼈던 어떤 부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기호가 있으시면 좀 감독님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간 김재경의 성격이 좀 굉장히 지수에 비해 훨씬 에너제틱한 편이라 사실 저희 몽몽이도 상당히 놀 때 깨발랄하게 놀고 또 그런 취미를 보자면 저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정말 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약간 이렇게 뭔가 확실한 변화가 있는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감독님이 이제 지수나 우재에게는 그냥 물고기도 아니고 안시롱핀이라는 물고기를 설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도 너무 어울리는데 안시롱핀의 특성과 지수와 우재도 너무 닮아 있어서 그 선택이 너무 천재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조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시롱핀을 검색해 보면 청소 물고기예요. 어항에 낀 이끼를 청소하는 맞아요. 쓰레기 치우는 물고기. 그리고 뭐 토굴이나 그런데 숨어 있길 좋아하는 너무 지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기 물고기는 저는 사실 물고기 키워본 적이 없고요. 네, 대신에 이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진입 장벽이 낮아야 되는데 그게 왜 뭐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반려견이 있거나 그러면 진입 장벽 없이 확 친해지잖아요. 공통의 대화도
낯선 사람하고도 쉽게 너무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재와 지수가 이렇게 접근이 되려면 그런 매체가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물고기가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했고 또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저희랑 숨쉬는 공간이 완전 다른 세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물고기를 했고 예, 좀 조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시롱핀을 찾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 물고기야 이래서 예, 쓰게 됐습니다. 네. 뭐 재경 배우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안시롱핀의 토굴에 들어가서 이제 주인을 이제 뭔가 숨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극 중에 지수를 많이 진짜 은유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뭐 더불어서 이제 엄마가 지수의 엄마가 하는 얘기죠. 다 쌓아놓으면 쓰레기다. 구질구질한 거 다 버려라. 저는 그게 그 지수의 어떤 전 남자친구의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은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정말 제가 장담컨대 다시 보시면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 근데 한 관객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반지는 지수의 반지였나요? 세라 반지는 가져간 걸로 보여서요?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쓰레기를 통해서 이제 세라가 좀 반지였겠죠. 그거를 이제 찾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그런 장면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초콜릿과 그 같이 주었던 우재가 그 스노클링도 잠깐 그 딱 처박아줄 때 인서트 됐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네. 이게 사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게 그거였나? 막 이렇게 되면서 네네. 예, 뭐 그런 좀 약간 편집상의 어떤 부분들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좀 관객분들한테 좀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할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네. 감독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편집하다 보면은 어쨌든 조금 그 씬의 목표에 좀 이렇게 군더더기 같은 부분을 좀 많이 잘라내는 것 같아요. 리듬 때문에 잘라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를 사실 두 개 다 갖고 있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는 돌려줬고 하나는 이제 우재의 반지 쓰레기 봉투에서 예, 찾은 우재의 반지를 보는 장면도 나오고 또 집에도 나오고 그래서 근데 그게 그냥 넘어가더라도 반지가 상징하는 게 있고 그 반지를 껴보잖아요. 자기가 상상하고 꿈꿨던, 아니 기대했던 이제 그 반지를 버린다. 그래서 사실 반지 할 때 반지 되게 크잖아요. 지수한테, 그래서 자기한테 맞지 않는 반지는 버리는 거. 그래서 그냥 어떤 방식으로 보여도 뭐 읽혀도 그 영화의 흐름에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 좀 했었어요. 예. 네, 그렇죠. 저는 또 그 사실 이제 그런 뭐 고독사 얘기도 잠깐 흘러가듯 나오고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영화를 많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개봉했던 뭐 주인공의 어떤 캐릭터도 그렇고 어떤 톤도 그렇고 뭐 그런 어떤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좀 독특했던 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멜로가 한 축에 있지만 러브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농밀한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캠핑 같은 데 같이 갔을 때도 눈에 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의 카메라 구도는 누가 봐도 이건 뽀뽀는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집에 이 남녀가 같이 있게 되면 그런 기류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애써 차단한다는 느낌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얘기 드린 것처럼 물론 뭐 엔딩도 그렇고 욕창에서도 심지어 그런 멜로의 코드가 분명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진행하지 않는 어떤 감독님의 좀 생각이 좀 있으신 건지 아니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좀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더 딥하게도 한번 써보긴 했거든요. 예.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서 사랑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마주하면서 이들이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그런 장면들을 고민하지 않았던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시점에 지수를 보면 캠프파이어를 가서 눈에 띄어도 우재가 다가가고 지수는 되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만약에 우재가 뽀뽀라도 했어 봐. 그럼 지수는 그 속도를 못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지수는. 네. 그래서 감독님의 선택이 지수의 속도와 잘 맞게 흘러가시지 않으셨나.
네, 그냥 그런 톤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재 캐릭터를 보면 그 속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일리가 있다. 제가 좀 약간 좀 시선이 약간 좀 그런 쪽으로 꽂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되는데 충분히 좀 계속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거리감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주하면서 거리감을 딱 좁혀가는 행동으로 딱 이제 엔딩이 끝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점점 거리감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영화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수가 쓰레기를 그렇게 계속 줍게 되는 거는 뭐 직업적인 부분도 분명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극 중에서 제가 추측하건데 아마 그 출판사 대표와 그 전 남자친구의 그 충격적인 어떤 그 쓰레기통에서 나왔던 어떤 그런 거의 트라우마를 통해 계속 그렇게 쓰레기에 약간 집착을 했던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우재에게 그 아파트에서 사과하면서 뭐 너무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저는 그게 좀 더 이제 와닿게 되려면 와닿는다기보다 좀 더 감정을 증폭하려면 충분히 플래시백으로 이제 전 남자친구와의 것들이 좀 보여지기는 하는데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장면을 좀 더 넣거나 좀 보여줘서 뭔가 나중에 이 캐릭터가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가라는 걸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짧은 플래시백으로 넘긴 거는 혹시 그냥 그 정도면 충분했다. 네네 사실 많이 찍었어요 그 장면을요. 대사도 있고 오래 찍었는데 다 넣어봤다가 그 지수가 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동기로서 그 신이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장면도 많이 걷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관객분께서는 그 뭐 현우의 친구로 나오는 그 김신영 배우님이라고 저희 더습에서도 많이 활동을 했던 분인데 저도 되게 반가웠던. 그래요? 네, 그 저기 친구로 나오는 약간 빨갛게 물들고 옆에서 약간 장난 계속 거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배우님인데 어쨌든 뭐 그 배우가 이제 물고기랑 대화하느라는 어떤 대화나 그리고 그 동네 아이가 참 묘하죠. 그 꼬마 숙녀가 진짜 묘한 캐릭터인데 그 언니가 혹시 그 의재에게 그러잖아요. 죽은 거 아니냐. 요새 고독사가 유행이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관객분께서는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요소 중 몇 가지였다고 생각한대요. 그 부분은. 그러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감독님께서 영화가 마냥 무겁게 흘러가지 않게 하기 위한 흐름으로 의도하고 대사를 넣었냐라는 것인데 아까 이건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존맛탱이나 뭐 이런 것들과 좀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또 이 관객분은 감독님의 그런 따스함이 느껴지는 영화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좀 따뜻한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녀랑 뭐 열대어 샵에 있는 분이랑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다 알 것 같은 두 사람만 모르지 사실은 주변은 어떻게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소녀도 뭔가 꿰뚫어 보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열대어 샵도 죽은 물고기 가지고 와서 물고기 찾는 분 처음이다 그러면서 다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물들을 주위에 넣으면서 또 극적인 재미와 정보들도 이제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김정인 배우님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저도 아까 처음 뵀는데 너무 이렇게 웃음이 많으시고 되게 외향적인 느낌이다라고 느꼈는데 한 관객분께서는 외향적인 성격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섬세한 성격의 역할을 맡으신 것 같다. 연기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여성 감독님들은 특유의 섬세한 감각이 있으신 것 같다. 촬영 중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연기는 어떻게 뭐 제가 감히 얘기를 하자면은 발산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삭히거나 은은하게 드러내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님께서 아까 왜 이 작품을 더 선택하게 된 배경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걸 좀 어떤 톤으로 좀 가져가야 될까 고민도 되게 많으셨고 했을 텐데 이 지수 캐릭터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연기하는데 본인 성격과 맞물려서 어려움은 좀 없었는지 뭐 이런 질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맡았던 캐릭터들이 정말 에너지를 발산하는 캐릭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라이프 온 마스라는 작품을 촬영할 때 정경호 선배님을 현장에서 많이 뵀잖아요. 그리고 그가 연기하는 걸 이렇게 막 구경을 하는데 이런
물음표를 가득 안고 이제 후에 방송된 걸 이제 화면으로 보는데 한 거예요. 저게 진짜 어렵고 정말 큰 감동을 주는 연기였구나라는 거를 너무 피부로 깨달아서 와 언젠간 나도 저렇게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품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그분의 히스토리와 내공을 쌓아서 그렇게까지 전달이 우리에게 된 거니까. 그래서 꼭 해보고 싶다 하는데 이 작품 글을 읽었을 때 내가 아직 때가 됐을까? 근데 도전을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근데 욕창을 보면 여성 감독님이라서가 아니고 심혜정 감독님이라서 이 인간의 내면을 깊게 보고 그걸 정말 진득하니 우리에게 쭉 그 같이 그 호흡을 따라가게끔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분이라면 내가 도전을 해도 내가 뭔가 허튼 길로 갈 때 잘 이렇게 날 정신 차려 하고 이끌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장에서도 그랬고. 저희 리딩도 많이 하고 캐릭터 분석 얘기도 많이 했는데 되게 분석력이 엄청 좋고, 예, 그래서 얘기하고 뭐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되게 즐겁게 그 캐릭터 만들어 갔고, 이제 그 만든 캐릭터를 이제 읽기 시작하면 이제 뭐 말의 속도나 태도나 표정이나 이런 게 이제 다 그거에 맞춰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되게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깜짝깜짝 놀래요. 되게 영리하다. 막 이러면서 제가 그리고 저희가 막 많이 대본 배우죠. 리딩을 하고 작업을 하던 시기에 MBTI가 급부상했어요. 정말. 그때 처음 들어본 개념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박한 거예요. 그 개념이. 맞아요. 캐릭터 네. 만들 때 도움 되죠. 네. 그래서 제 실제 MBTI랑 정반대로 지수 MBTI를 설정해 놓고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어요. 저는 극 중에서 좀 이렇게 재밌었던 장면 중 하나가 혹은 뭐 없어도 사실 굳이 문제가 없었겠다는 생각이 그 엄마와의 퓨드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와의 것이 그때 가장 지수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었는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남자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되게 과하다. 약간 뭐 충분히 모녀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어머니 안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정도까지만 이게 특히 두 번째 그 장면에서 이렇게 자꾸 뭐 물론 딸이 걱정되고 하니까 이렇게 더 퇴근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되게 좀 세게 이렇게 뭔가 다툼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에 뭐 일종의 감독님 얘기 드린 것처럼 굳이 이제 놓지 않았더라도 네네.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배우님께서도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 좀 가족에게도 뭐 꼭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화합하는 느낌은 아니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기댈 데 없는 뭐 그런 거를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좀 그런 어떤 장면에 대해서 배우님은 어떤 느낌을 좀 갖고 있는지. 전 너무 좋았었던 이유가 그 전에 뭐 톡을 하면서도 이거 당근 한다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지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나를 입는 엄마 팔지 마 나 입을 거야 해도 엄마는 아니야 팔아 새로 사 검은색 왜 입어 이런 식으로 지수는 있는 그대로를 가장 가까운 기대야 할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를 통제하며 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부모와의 관계가 있어서 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씬이 너무 좋았거든요. 지수의 지금 성격을 또 뭔가 설명해주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너무 동의하면서 들었는데요. 좀 더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소통을 잘 못하잖아요. 지수가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많이 갖고 익숙한 사람들하고는 소통을 논리논란하게 하고 남들한테도 되게 막 도움도 되고 막 하는데 처음 만나거나 이렇게 처음 벌어진 상황에서 되게 약간 버벅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지수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러니까 주인공을 설득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런 쓰레기를 주워서 정보를 얻는 것까지 주인공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인간관계를 맺는 관계가. 근데 엄마가 되게 소통하지 않고 딸을 사랑하지만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소통에 대한 거가 좀 이렇게 뻐덕거리는 사람이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넣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그 대사 보고 저 완전 엄마 같다고. 그쵸. 그쵸. 그리고 또 극 중에서 독특했던 것 중 하나가
거의 뭐 사실상 프로파일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저기 지수의 방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장르 영화에서만 주로 보일 수 있었는데 이런 영화에서도 그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컷이 나오는데 지수가 그 옆집 남자의 거를 떼고 다른 것들을 또 붙이는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떼는 시기는 어떤 느낌일 때 그거를 떼고 뭐 따로 또 이제 붙이는 건 그냥 새로운 어떤 관심사가 생기게 된 어떤 그런 이유들이 생기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살짝 저는 좀 이렇게 미묘하다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혹시 배우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좀 있으신지? 지수가 떼게 되는 순간은 우재와의 뭔가 소통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 사람이 나는 그냥 보이는 대로 믿어요 라고 하는 나도 한번 너무 힘들지만 해보자. 그리고 또 우재라는 사람이 그렇게 일단 내가 수집한 정보와 실제로 만났을 때 우재가 너무 다르지 않았잖아요. 너무 앞과 뒤가 똑같이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내 안에서 하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보를 수집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저에게 두려운 존재가 나를 해칠 것 같은 존재가 아니었고 다시 그런 자료 수집을 하게 된 거는 보면 내가 그래 해봐야지 하고 좋은 마음으로 동네 꼬마에게도 뭔가 따뜻하게 조언을 해보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거가 그 순간 정말 다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겠지만 거절을 당하잖아요. 되게 안 좋은 피드백을 받고 그게 사실 안 좋은 피드백이 그냥 그녀에겐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그 부정당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역시 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수집을 하지 않았나. 맞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느끼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좀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보면 분명 정말 더 다양하게 보입니다. 얘기 드리는 건 N차를 꼭 한번 좀 얘기하면서 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실까 이런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리고 또 쓰레기 얘기 나온 김에 좀 여쭙자면 그 중간에 그 부녀회장으로부터 지수가 되게 치욕적인 얘기를 좀 심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소설에도 있던 설정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럼 그때는 이제 종량제 봉투가 없던 시절, 약간 애매했던 시절이라 네네네, 그렇게 버리는 맞아요.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지수는 이걸 왜 그냥 버렸을까? 라는 그냥 단순한 직관적인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퓨드가 좀 생기게 된 건지 그분들이랑 정말 그렇게 내가 너무 믿고 존경하던 나의 직장 상사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고 온전히 믿었던 내 남자친구와의 불륜을 쓰레기를 통해 발각이 됐잖아요. 그 충격, 그 정도 충격이라면 당장 눈앞에 그를 떠올릴 만한 것들을 다 치워버려야 내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분리배출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쓸어 담아서 버리지 않았을까. 감독님부터 훌륭하십니다. 조경 배우님 추후에 아마 연출로 한번 좀 만나뵙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찰이 정말 대단하다는 좀 생각이 좀 그렇게 들고요. 그렇죠. 저는 아까 방금 얘기하셨지만은 우재와 지수의 그 각각의 어떤 관념에 대한 얘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아까 발각되고 나서 이런 쓰레기로 나를 알 수 있었다고?라고 얘기했던 그 한 맥락과 인스타에는 보정이 없다. 거기에서 버려진 것들에 실제 삶이 있다. 라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게 약간 서로의 이제 약간 그 생각들이 좀 융화되면서 저는 엔딩으로 가고 있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는데요. 좀 이런 관점에 대해서 배우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분명 좀 그 맞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배우님이 좀 더 지지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제가 사람을 진짜 모르겠다. 나의 인생도 모르겠다 싶을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그런 인터넷의 정보와의 접촉을 약간 거리를 두더라고요. 제가 뭔가 좀 더 숨을 쉬기 위해서. 근데 인스타에 보면 정말 정보도 너무 많고 너무 정말 행복한 이미지가 가득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람이 힘들 때 그런 걸 마주하기보단 실제로 얼굴 보고 실제로 이야기하고 실제로 생각을 나누는 게 좀 더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도 뭔가 물론 지수는 진짜는 그게 아니고 쓰레기 휴지통에 버려진 사진 속에 있을 거야라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뭔가 비슷하게 그냥 저는 김재경은 실제로 만나서 소통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이크 드신 김에 연이어서 여쭙자면 한 관객분께서는 재경 배우님은 그 지수는 쓰레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데 재경 배우님께서는 좀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들 같은 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들로 좀 나아가느냐, 뭐 일종의 좀 유출을 하게 되느냐, 뭐 그런 혹시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광범위한 질문이지만은 혹시 좀 여쭤보시나요? 원래 저는 그냥 사실 남한테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네. 정말 저의 관심을 끄는 독특한 무언가의 포인트가 생기면 정말 연구를 막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 공부를 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예를 들어 뭐 과시를 할까 자기 불을 과시를 할까 하면 그런 캐릭터를 제가 막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성장 과정을 겪었고 정말 허구인데 그냥 하나의 제 드라마 속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처럼 인물 분석을 해보는 거를 재밌어 해서 그런 특징을 보면 관찰을 시작을 합니다. 일단 저는 남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요. 반면에 감독님께서는 관심이 많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좀 네네. 어떠실까요, 감독님? 네, 일단 오지랖도 넓고요. 사람한테 관심 많아요. 그래서 좀 가끔씩 말리기도 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그 김도영 감독 82년생 김도영 감독하고 이제 절친이기도 하고 작업 많이 하는데 어떤 시즌에는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언니 주변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막 모든 사람들에게 되게 애정과 관심과 이런 게 많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정리가 된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살면서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뭐 이러면서 뭐 이상한 사람이야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서 저 사람은 왜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나한테만 저럴까? 아니면 모든 관계에서 저럴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저런 태도, 애티튜드 나한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 질문들을 되게 스스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MBTI도 나와서 MBTI도 보게 되고 뭐 워낙 이제 심리학 관련된 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정보들이 많으니까 뭐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한번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잘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관계성을 딱 맺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거를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그 중에서 재밌었던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그 세라 역할을 했던 김유라 배우가 취객 연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제꽃의 박명원 배우님도 그 취객 연기를 통해 봉준호 감독님한테 발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재경 배우님께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었던 어떤 파급의 어떤 장면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을 좀 찍으시면서 뭔가 재밌었던 건 없을까요? 뭐 마지막에 막 거의 막 넘어지듯이 하면 안녕하고 막 가시는데 혹시 현장에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갓 태어난 기린 같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스태프들이 막 너무 사랑스러움을 막 정말 숨기지 못한 표정으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들 우재한테 왜 버렸냐고 세라를 막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초반에는 우재가 왜 사라를 만났을까 궁금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빠질 법하다. 너무 사랑스럽다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 똑같이 했거든요. 우재가 그런 심지가 좀 고든 사람이면 세라를 만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그런 맥락들을 통해 충분히 뭐 그렇게 빠져들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한 관객분께서는 2번 보셨대요. 일단 박수를 너무 좀 쳐주고 싶습니다. 내일도 앵시네마에서 그중에 나오잖아요. 앵시네마. 내일 지부 있거든요. 아직 매진되지 않고 조금 남았으니까 그분은 꼭 3번 내일 보시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고, 이분께서 영화 초반에 칵테일바에서 지수가 신청한 노래는 우재의 취향을 알고 일부러 신청한 거냐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쓰레기를 주웠던 것들과 뭐 연결이 되는 것도 되는 거겠지만 아무래도 거기서 음악은 시작을 그냥 우연이고요. 저는 당연히 두 사람이 그냥 사실은 저희 우연과 필연이 막 혼동돼 있잖아요. 인연이 되려면요. 그래서 사실 우연도 있어요. 그게 뭔가 사건이 만들어지려면 우연이 너무 커지면 안 되지만 또 그런 우연이 되게 인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은 그 우연한 그 음악적 취향이 같은 것도 두 사람을 되게 이어주게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신승은 가수의 사랑의 경로라는 OST고요. 그 음악은 저희가 마지막에 엔딩곡은 아름이라는 이제 OST인데요. 음악 따로 이제 영화에 맞춰서 만든 작업은 아니었고 원래 이제 그 신승은 가수 뮤지션 영화도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작품 중에 좀 골랐는데 어쨌든 보이스도 사실 되게 저음이고 그래서 영화의 톤앤 매너랑 잘 맞아서 했어서 골랐는데 너무 영화랑 이렇게 찰떡으로 잘 맞는 거예요. 제목도 처음 만나고 장면이 사랑의 경로고 뒤엔 또 아름이잖아요. 그래서 그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잘 맞았던 음악 같아요. 그 부분이 우연이라는 거는 진짜 생각을 못해요. 물론 그걸 찾는 뭐 그런 장면은 없지만 네네. 당연히 그걸 통해 쓰레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연이고. 근데 그 바에 간 거는 사실 이제 쓰레기 정보를 통해서 그쵸. 간 거였지만 사실 이제 우재가 들어온 건 우연이었던 거죠. 네네. 하기는 그 쓰레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선곡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뭐 중간에 뭐 할머니가 이제 주었던 그 우재가 그러잖아요. 겉절이가 너무 자기는 소울푸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막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막 떠오르면서 그냥 문득 두 분의 소울푸드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배우님부터 혹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의 소울푸드라기보다는 저의 보물은 할머니 간장이거든요. 할머니가 늘 간장을 담그셨다가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옛날 이제 시간장을 쭉 먹고 있는데 제가 된장이랑 간장을 담가봤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할머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가서 한 병씩 퍼서 제 간장에 부어서 맛을 뭔가 그 발효를 함께 하고 싶어서 할 정도로 할머니 간장은 어디에 넣어도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얻어서 같이 섞으면 네. 그 시간장 맛이 나요? 그 발효균 때문에? 네, 발효균이 여기에 자리를 잡는데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할머니의 장독대를 훔쳐오는 게 최고다 했는데 할머니 장독대는 진짜 이만해가지고 그거는 못했고 간장만 해요. 감독님은 소울푸드가 전 김치 너무 김치 사랑합니다. 겉절이가 거기서 나온 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무방할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관객분께서는 그 관객분도 그 옆집에 들려오는 음악을 통해서 그 우재가 그 음악을 좋아해서 선곡을 했다라고 생각했다는 분이 있는데 그건 우연- 건설사가 잘못한 거다. 음악이 들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층간소음도 어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우연이었다는 게 좀 놀랐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에무시네마가는 요일을 알아낸 것처럼 하여도 어느 정도 마주칠 계산으로 간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에무시네마에서도 그냥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뭔 영화를 보고 나온 걸까? 옆에 시 읽는 시간 같은 그 포스터도 있지만은 저희도 개봉했었거든요. 뭔 영화를 보고 나온 걸로 생각을 하셨을까요? 뭘 봤을까요? 두 분?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사실. 근데 시인은 사실 포스터도 이제 같이 친하게 지내는 독립영화 감독님 이수정 감독님이랑 막 김미조 감독님이랑 막 포스터를 다 받았어. 그것도 이제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다 허락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포스터 얻어왔는데 이렇게 막 붙여 보면서 쉬는 시간이 제일 그냥 하늘색이고 제일 여백이 많은 거여서 이미지로 그게 잘 맞아서 해서 이거 붙이고 쉬는 시간 본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했었습니다. 저희도 극장이 많이 독립영화에 촬영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 컨버세이션 같은 영화도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님들 많이 오셨는데 감독님 다음 작품에 좀 더습도 좋습니다. 대관료 없습니다. 없이 제가 할 테니까요. 네. 꼭 한번 좀 다 노래- 들으셨죠? 여기 이제 빨간요 제가 다시 한번 빨간요입니다. 그렇게 좀 어쨌든 너무 반가웠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저도 엔딩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재와 지수는 서로 융화되는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우재가 그 저기 물건을 구매할 때 편지 형식으로 보냈던 것처럼 이제 의심 없는 믿음은 뭐 상처와 감정을 부인하기 위함이었다. 이 믿으면 행복이라는 거는 바보 같은 소리다. 믿음은 의지가 아니라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감정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에도 그 지수는 그 스노클링의 그거를 딱 보면서 이제 좀 더 그 나아가는 이제 오키나와에까지 가지 못하지만 못 가봤던 아쿠아리움까지 가고 그 묘한 어떤 한 공간 속에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좀 그 후에 어떤 것들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엔딩을 배우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그 이후의 일도 한번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감독님과 배우님의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독님이 지수와 우재의 공간을 설정하실 때 지수는 약간 쿨톤, 블루톤의 집으로 설정을 하셨고 우재는 약간 따뜻한 그린으로 설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중 지수의 방 안에서 자료 조사를 하는 방은 더더욱 네이비 톤이에요. 그래서 왜 네이비를 하셨나 여쭤보니 좀 바다 깊은 심해 속에서 혼자만의 정보를 하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으셨다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지수의 진실이 발각된 것도 그 심해를 뜻하는 지수의 방 안이었고 막판에 이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는 공간도 수족관, 약간 물속 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천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물속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의 색깔이랑 공간을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간에 둘이 차 마시면서도 그런 얘기나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 보면 완전 다른 세계다. 예,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쿠아리움 앞에서 원래 이제 뭐 스킨스쿠버 물속에서 엔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촬영하기가 어려워서 배우들은 오키나와 가자고 쩌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두 엔딩 장면에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의 표정보다는 세계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낯설은 세계 안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고 한 발 이렇게 다가서는 거 그래서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그렇죠. 뭔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손을 잡는다거나 뭔가 포옹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이제 마주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관점들을 좀 수용하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엔딩이 펼쳐지는 게 더 고급스러웠다라는 감히 그런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요. 이제 슬슬 1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혹시 뭐 그러니까 어떤 한 관객분께서는 배우님께 질문이 있으세요. 카롱이는 잘 있냐? 더불어서 파마는 언제 하셨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좀 소개를. 파마를 하고 싶어서 내가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내가 과연 이 머리를 했을 때 헤그리드가 될 것인가 헤르미온느가 될 것인가 어떤 기로에 설 것인가를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이건 고데기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카롱이는 요즘 조금 화가 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스케줄로 밖에 나와 있어서 화가 나 있어서 잘해줘야 합니다. 특별식을. 제가 서두에 뭐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함의를 담은 그런 어떤 문장들 얘기를 많이 드렸고 은유적인 어떤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분명 한 번에 캐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꼭 한번 또 다시 볼만한 어떤 여지들 그러면서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여지들이 정말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저는 다시 한번 봐주십사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뭐 배우님 저는 아마 김재경 배우님의 이 작품이 대표작으로 분명 저는 문득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앞으로의 어떤 행보와 어떤 활동에 더 뭔가 좀 이렇게 기폭제가 되는 어떤 작품이 될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더불어서 배우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 욕창도 정말 좋거든요. 배우님들 힘이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꼭 그것도 찾아보시기를 좀 바라고 더한 관객분께서는 너를 줍다 영화 오늘 처음 봤는데 N차 관람에 도움될 수 있도록 관전 포인트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왜 아까 제가 뭐 은유적인 부분이나 약간 살짝 놓치게 되는 부분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덧붙여서 끝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N차를 좀 독려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계획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준비되신 분 먼저. 네. 네. 마무리는 더 어려우니까. 일단 이 영화를 보면 감독님이 이건 이거다 라고 정답을 결코 내려주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방을 여는 문이 항상 존재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의 방의 문은 내가 그 시기에 어떤 경험을 겪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그 문을 열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보아도 사실 우리가 늘 똑같은 감정, 늘 똑같은 경험을 하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보아도 새로운 게 보이고 언제 보아도 새로운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서 더 자주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획도 같이 더불어가지고 한번 앞으로의 계획들. 앞으로의 계획은 이 영화가 되게 잘 돼서 오래오래 상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말할 수 있는 게 내년에 좋은 작품 나올 것 같아서 드라마, 영화? 드라마. 드라마. 네,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그게 오픈이 안 된 것 같아요. 내년에 어쨌든 좋은 작품으로 네, 재경 배우를 만난다니 너무 기쁩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같이 작업하신 배우분들이 작업하고 나서 더 이렇게 다양한 매체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잘 되셨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기뻐요, 사실은 배우분들이.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게 되게 흐뭇하고 막 기분 좋은 일이고요. 영화는 저는 옛날에 이제 영화든 소설이든 되게 바쁜 너무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얻어야 되니까 2번 보고 3번 보고 이거 되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 그냥 한 번씩만 봐요. 대부분 그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영화를 하게 되면서 되게 이제 좋아하는 영화들을 되게 여러 번 보게 되고 소설도 이제 되게 여러 번 보게 되면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제 꼭 너를 줍다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도 처음에 볼 때는 어쨌든 이야기를 쭉 그냥 서사를 따라가서 스토리를 쭉 따라가게 되는데 그 이제 이미 알잖아요, 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보면 뒤에 그래서 앞에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되게 다른 것들이 엄청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2번째, 3번째 볼 때 그냥 그게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그 작품이 나에게 더 훨씬 더 많이 오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긴 하죠. 2번, 3번 봐도 너무 좋은 작품이 되기를 바라는데 또 많이 봐주시면 조금 더 또 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독님적으로 N차를 해달라는 말씀이셨으니까 꼭 좀 이제 많은 관람 부탁드리고 그리고 극 중에 단역으로도 정말 많이 나오셨는데 김종구 배우님이나 그리고 목소리로 출연했던 김재록 배우님 맞으시죠? 또 그런 배우님들은 또 이재인 배우님도 이제 그 회사의 그 장으로 나오는 그분도 전작 욕창에서 꽤 더 많은 분량으로 만날 수 있는데 정말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고 예컨대 뭐 강혜신 배우님 뭐 이런 분들 진짜 욕창을 통해서 강말근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다 발굴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힘이 있고 또 그만큼의 방금 얘기하신 감독님의 맥락처럼 김재경 배우님도 다방면으로 뭐 연극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기폭제 그런 작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자리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M시네마에서 또 언제 뵐지 모릅니다. 배우님 아마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내일 또 시간 되시면 찾아주시고
욕창이 1,800 관객 만났죠. 네네. 코로나 한창 때 개봉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고 사실 코로나는 끝났지만 지금 극장 상황 전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욕창의 관객은 좀 넘어서 김승현 배우님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꼭 신혜정 감독님처럼 좋은 어떤 감독님들이 새로운 어떤 신작을 빨리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응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박수로 저희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날씨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